1년 중에 가장 키가 작은 달인 2월. 하지만 추운 겨울과 따스한 봄을 잇는 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귀한 시간은 법과 함께 하시죠.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지금이 겨울인가? 봄인가?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2월처럼 명확하지 않은 법은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화사한 봄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햇살 같은 데이터 준비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2월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여러분들 법과 함께 여러분들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코미디언 김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월에도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근데 기리 씨의 가창력이 정말 살짝 초라할 뻔했어요. 그래도 우리를 초라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밝은 노래로 주세요. 랩이나 이런 거 좀. 저희도 숨 막혔어요. 저 노래가 언제 끝날까? 자, 이 겨울의 막바지와 봄의 시작이 맞물려 있는 시기입니다. 뭐 입춘도 2월에 있고요. 예, 합니다만 아직 좀 춥긴 춥죠. 아직까지. 너무 추워요. 예, 자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맞아. 네. 딱 요럴 때 감기 걸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아서 좀 얇은 옷 입고 다니다가 아침, 저녁은 추우니까 또 찬바람 마셔서 감기 걸리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운동을 요즘에 살도 뺄 겸 그리고 건강 관리할 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리세 계획을 또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또 그 계획도 당당하게 밝혀주시는 거 보니까 저희도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 지키는 거 좋죠. 민기 팀장님은 어때요? 저는 이제 주말에 풋살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야외에서요, 풋살? 야외에서. 와. 그게 저는 그걸로 일주일을 버텨요. 와. 근데 운동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이럴 때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몸과 또 함께 마음도 튼튼하려면 민생법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목할 만한 통과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혹시 트라이애슬론, 그러니까 우리가 철인 3종 경기라고 불리는 그 경기에 국가대표였던 고 최숙현 선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감독 등의 어떤 그 가혹행위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제 최숙현법 아니었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에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공동체 실현 이 부분이 명시가 되게 되었고요. 폭력 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 비리 등을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 규정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스포츠계 체육계에선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법 위에 폭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대체 어떤 문제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스포츠 윤리센터에 2022년부터 3년간 접수된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건수를 보니까요. 2022년에 311건, 그리고 2023년에 630건, 그리고 2024년 439건. 이게 이제 7월까지인데 유형별로는 폭력이 170건이었고요. 네.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징계를 요청한 사건 중에 65%가량이 어떤 처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체육계 비리나 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곳이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건데 거기서 징계는 못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비위를 저지르거나 네. 아니면 같은 비위를 반복해서 저질러도 일단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핵심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 제도도 신설을 하게 되었고요. 체육인 인권 침해 또는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서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 너무 잘 되긴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이 신청조차 못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뭐 기각한다든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 이의 신청 절차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가 징계를 요청해도 2022년에서 2024년 7월 사이에 약 2년 6개월 동안 처분된 사건이 35%에 불과하다고 해요. 대부분 견책이나 자격 출전 정지 1년 이하 등 이렇게 경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권 침해 유형 중에 폭력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대부분
경징계밖에 내려지지 않았다. 이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징계 수위도 좀 강도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보니까 센터가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체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문체부가 이거를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대한체육회는 산하시도 체육회로 이렇게 넘기게 되는 이런 절차를 따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피의자의 소속팀이 징계를 결정하는 단계까지 오는데 이때 약간의 그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죠. 이런 게 좀 발동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 피해자 이 체육인을 2번 울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좀 이 부분도 개선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관련 체육단체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완 요구를 한다거나 재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체부를 통해서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를 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센터가 직접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조치 요구를 했는데도 체육단체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체부 포함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취해놨습니다. 네. 아니 그동안 암암리에 벌어진 이 체육인들 사이의 인권 침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부디 이 법이 잘 적용이 돼서 체육계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애쓰는 입법자를 모셔봐야겠죠? 오늘 함께할 법 고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빨리 여기 위험한 버스 뒤로 가 뒤로. 우리 떨어지지도 못하고 두고 있는 살아있대요. 정말 북한 정권이 아니면 이 한국까지 트럭자들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면 우리나라로 오는 게 당연한 거죠. 탈북자 안전 이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부의 의무로서 있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앞으로 탈북민을 안전하게 이송해 올 수 있는 그런 정부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차에 어떤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배터리 제조사에서도 안전에 훨씬 더 신경을 쓸 거고, 그다음에 그걸 탑재하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냥 뭐 싼 배터리를 넣는 게 아니고 안전한 배터리를 넣는데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자동차가 팔릴 테니까. (35년) 베테랑 외교통. 국회를 대표하는 특급 외교 안보 전문가 국민의힘 김건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건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우, 우리 김건 의원님을 모시기 위해 가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저희가 실은 엄청 모시고 싶어서 공을 들였는데 아우, 해를 넘겨서 이제 2월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네, 그 상한가라 그럴까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니까 예. 국민들 관심이 많으셔서 예, 그래서 제가 요새 방송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확실히 또 이제 외교 안보통이시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국과의 또 관계를 어떻게 또 우리가 갈 것인가? 예. 아마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또 예. 한미 동맹을 그 강화시켜야 된다는 결의안도 오늘 발의를 해서 이제 곧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녹화 날짜 오늘. 네네. 예. 국회 입성하신 지 의원님 9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네. 의원님 인터뷰 보니까 국회가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어색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봤는데 지금은 좀 편해지셨나요? 아직도 하나도 안 편합니다. 하나도 안 편하죠. 예,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적응은 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어색하고 그러세요? 국회라는 곳이. 일단 뭐 어디 가나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듣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것도 이상하기도 하고. 아, 우리는 항상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입을 또 항상 그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또 입법이나 이런 또 활동을 하시는지. 네. 그 의원님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제 국제적으로 인맥왕이 되신 이유가 있죠.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아마도 35년간 쪽 외교관으로 이제 일을 해오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89년에 외무고시 합격 후에 북미국 심의관 하셨고 그 다음에 북해 외교기획단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뭐 이런 요직을 두루두루 거치셨더라고요. 원래 외교관이 좀 꿈이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예. 먼저 인맥 왕이라 그러시면 억수로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우세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예, 제가 뭐 외교관은 어릴 때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뭐 건축가도 되고 싶었고 정치학자도 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외교관도 꿈이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주변이 이제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외교가 아주 중요한 것 같고, 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저를 외교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인맥 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억수로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 또 이제 영국 대사로 계실 적에는 이 갓대사라는 또 별명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 별명이 지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아직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살아계실 때인데 네네. 그 신임장을 제정할 때 이제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가서 이제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그 조상님이 썼던 갓을 쓰고.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 많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예. 아마 이제 그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갓 대사. 우리 흔히 하는 뭐 이제 뭐 뭐가 가딜중, 최고다, 뭐, 좋다. 정말 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갓을 갓을 썼기 때문에 야 그러셨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것도 뭐 저기 영국이 모자의 나라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모자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넷플릭스에 이제 우리 드라마 네. 가수고 나오시는 세자 나온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네네. 예, 그게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모이면 다 간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갓을 쓰고 좀 신입장을 제정하면은 영국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다 그래서 그 신입장을 제정하러 이제 마차를 타고 궁으로 가는데 네. 연도에 이제 그 뭐 관광객들이나 영국 시민들이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복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예, 일종의 사실은 홍보입니다. 홍보. 문화 사절이고. 예, 다. 예. 어. 이런 게 사실 또 외교 감각이잖아요. 영국에서는 모자를 쓰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의이기도 하고 존중이기도 하는 의미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을 알리는 효과까지 역시 대단하신데 저는 갓대사 하니까 딱 연관이 되는 게 의원님 딱 뵈니까 선배님 같으셨어요. 좀 온화하고 인자하고 기품 있는 모습인데 그런 소리도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선비라 그러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선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 외교관으로 살다 보면 국내외 특히 이제 해외 고위급 인사들과 인맥이 좀 두텁기도 하고 여러분들 만나시는데 특별한 만남이 혹시 기억에 나는 게 있다면 누구일까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예. 그중에 어떤 분을 꼽아야 할지 고민인데 지금 당장 이제 생각나는 분은 첫 번째는 이제 옛날에 크리스 힐 차관보라고 미국 국무부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미국에 예. 수석 대표를 하시고 주한미국 대사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분하고 이제 육자회담을 같이 뭐 저는 그때 이제 실무자긴 했지만 같이 이제 하면서 어려운 협상들이었는데 그래서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확실히 이제 국가 대 국가로 협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것 또한 밀당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협상. 네. 줄 거 주면서 줄 듯 안 줄 듯 서로 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35년 외교관으로 정말 승승장구하셨다는 건 그야말로 밀당을 잘하셨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오해십니다. 그래요? 네, 저는 뭐 밀당하면은 전혀 밀당을 못하는 사람이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제 입장이 있고 상대방이 입장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순간에 이제 이게 균형점이 찾아져서 포개집니다. 경의적인 모멘트라고 할까요? 이게 포개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타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이 또 협상의 매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밀당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밀당은 좀 심리 싸움이잖아요. 예. 그런 건 저는 잘 못하고 그런 건 트럼프 대통령 뭐 이런 분이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경청을 정말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외교관 35년 인생을 접고 이제 정치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물론 이제 외교랑 정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국회라는 정치 일선에 뛰어드신 이유도 있으시겠죠?
정치 일선에 이제 뛰어든 이유는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외교 과정에 점점 우리 이제 정치 과정이 중요해지고 뭐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걸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희망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비례로 국회에 입성하게 돼서 열심히 이제 주어진 기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 국제연합 안전보상이사회 결의 이행법을 내셨더라고요. 네. 1호 법안이라는 건 굉장히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1호 법안으로 선택한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제 일종의 국제법이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제 통과가 되면 모든 국가는 그거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약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그러면 국내법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거기에 대한 국내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법으로만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뭐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교계 선비, 외교 베테랑. 본격적으로 우리 김건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팀장 준비됐죠? 네, 김건 의원님과 함께할 오늘의 주제는 무조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입니다.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자유를 위해선 안전이 필수, 탈북민 안전이송법,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탈북민에 대한 입국 문제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탈북민 안전이송법 어떤 이유에서 제안한 법안입니까? 국제법하고 국내법하고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이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면 우리나라로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국제사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북한하고 우리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북한을 탈북해 왔을 때 그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국제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가 우리한테 탈북자를 이송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외교 교섭이 되는데 우리가 뭐 많이 설명을 하죠. 이 사람이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인권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이제 이렇게 좀 스토리가 많고 사연이 많고 밖에서 공개를 못하는 거죠. 답답하게 비밀 유지를 해야 되니까 탈북자 안전 이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부의 의무로서 있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정상적으로 이제 앞으로 탈북민을 안전하게 이송해 올 수 있는 그런데 큰 이 정부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탈북민 안전 지원이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상사가 일어나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다거나 그렇습니다. 뭐 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실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그 나라에 머물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분들은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북자를 그러니까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해 온다는 거는 사실은 외교부가 우리 재외공헌 하는 일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녁에 드러낼 수가 없다는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내셨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작년 11월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탈북민 안전 이송법, 이 핵심 사항도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핵심 사항이라는 거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령을 통해서 그 이제 관계부처 간에 이 협의하는 메커니즘도 만들고 그 준수해야 될 기본 원칙, 지원해야 될 사항 뭐 이런 거를 규정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좀 유연해야 됩니다. 뭐 나라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원칙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이런 업무가 있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사실 그 외교부에 이제 이 탈북자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뭐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민족 공동체 협력팀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 법을 하고 나면 결국은 열심히 이제 정부를 설득해서 다시 탈북자를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도록 민족 공동체 협력팀을 다시 만드는 게 또 제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주민법 4조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의 보호 지원 등을 위해서 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교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이 탈북민의
보호 이송과 관련한 협의를 담당해 왔는데 외교부 활동에 관한 어떤 근거 법령이 좀 부재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 의원님 이 법안이 좀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공감한 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의미라든지 좀 보람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법을 저희 외통위에 저와 함께 계시는 그 민주당의 홍기원 의원님하고 공동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도 이제 총영사도 하시고 외교관을 생활을 하셔서 이 문제가 정말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뭐 여야가 같이 이렇게 통과시킨 법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됨으로써 좀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대통령령이 작업이 되고 그러면 이제 관계부처 간의 협력 메커니즘도 훨씬 강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민족 공동체 협력팀을 다시 이제 만드는 작업도 아마 이제 다시 돌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또 그럼 생기게 되는 거겠군요. 네네. 그럼 그렇게 노력해야죠. 네. 또 보니까 최근에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법안을 하나 또 내셨더라고요. 네네. 내용을 보니 영어, 영림, 정착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전에는 영농에 대한 지원 정책만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영어와 영림에 대한 정착 지원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영농 농사를 지을 때만 이제 그때는 이제 정착하도록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를 한다든가 영림, 살림을 가꾼다든가 그렇게 할 때도 이제 지원을 받도록 하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많은 직업에 종사를 하시게 되면 탈북자 분들도 좋고 우리 국가 경제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넓혀보자 하는 의도로 이번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고 저는 처음에 그래서 영어라고 그러길래 외국어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수산어뿐만 아니라 어업, 뭐 임업 이런 걸 이제 포함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원한다면 이제 교육을 통해 또 지원을 하자라는 법안이군요. 탈북민이 이제 자유를 찾는데도 또 정착하는데도 세세하게 신경을 쓴 법안이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다음 법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건 의원님의 무조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 두 번째 법안은요. 내 전기차 배터리는 알고 타야죠. 바로 배터리 실명법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야, 그렇군요. 저도 이제 다음 차는 전기차다라고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확실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 우리 임 변호사 한번 몰아봤어요? 네, 저 전기차 타봤는데 예. 전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일단 운행하고 다닐 때 전기차는 그 전기 충전 요금이 정말 제 기대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현재는 아직 저렴한 수준이죠, 아직은. 네. 근데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이게 한 군데에서 계속 충전을 한다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제가 집에서 충전한 게 이제 뭐 다 돼서 회사에서 충전을 하고 싶으면 그때마다 결제를 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업체가 지금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다 충전기도 다른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터리가 줄어들 때마다 네. 막 심장이 두근거려요. 빨리 막 귀소 본능, 집에 빨리 가고 싶다. 한 30%만 남아도 어떻게 하지? 나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앞으로는 더 대중적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리 씨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시는데?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네. 근데 이런 생활 속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화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맞아. 마음이 또 확 좀 떨어지더라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김일중 아나운서 같은 분이 먼저 타는 거 보고 좀 안전하다 싶으면 그때 그래요? 하려고요. 좀만 기다려봐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약간의 힌트가 우리 기리 씨 얘기 중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실은 많은 좀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내 전기차의 배터리를 알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전기차 화재 사고들이 나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안전.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차에 어떤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배터리 제조사에서도 안전에 훨씬 더 신경을 쓸 거고 그다음에 그걸 탑재하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제 뭐 배터리를 고를 때 이제 안전에 더 신경 써서 왜냐하면 이제 성적에다 나올 거지 않습니까? 어떤 배터리 회사의 제품이 훨씬 안전하고 화재가 안 나는지 제도를 조금만 바꾸면 그런 큰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배터리 실명법을 이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 실명제 이후로 배터리 실명법. 예, 그래서 뭐 법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터리 제조사를 알 수 있도록 그 배터리 상품명을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여러 사례들을 보면 배터리가
문제였다. 이렇게 좀 소비자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문제가 좀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금 전기 자동차 핵심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뭐 그거야말로 이제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요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래 먹거리는 확실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안전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지금 전기차 엄청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죠, 장 팀장. 그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보니까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등록된 전기차 누적 대수가 60만 6,610대나 됩니다. 그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중에 전기차의 비중이 2.32%. 그러니까 100대 중에서 한 2대 조금 넘는 지금 수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 2024년 상반기 전기차 등록 대수는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3.4%나 줄었더라고요. 감소세가 확연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이게 뭐 비싼 가격이라든지 인프라 문제도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거는 연이어 발생한 그 전기차 화재 문제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불안해하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사실 전부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의 핵심이라면 이런 정보는 정말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처럼 제대로 공개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어디서 만든 배터리인지를 알고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어떤 배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게 알려지게 되겠죠. 네. 알려지면은 소비자들이 그 회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는 안 사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테니까 당연히 배터리사에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싼 배터리를 넣는 게 아니고 안전한 배터리를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자동차가 팔릴 테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조그만 제도 변화지만 어떤 그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과충전이라든가 과방전되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30%만 되시면 그때부터 막 걱정이 네. 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방전될까 봐 그런 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에 누전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는 어떤 조치를 하게 만든다든가 등등 해서 앞으로도 전기차 시대가 올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 입법적으로도 국회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진국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 전기 자동차를 더 많이 타고 있는데 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 배터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충돌 시에 누전이 안 되게 하는 어떤 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이제 관심을 두는 거는 그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 예. 왜냐하면 배터리가 이제 그 배터리 만들려면 여러 이제 그 재료 뭐 니켈, 코발트, 뭐 리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채굴 하려면 환경을 많이 해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자동차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환경 파괴를 그만큼 막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을 일으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EU 같은 데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2026년 내년이죠. 이거를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이제 의무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배터리 제조업체가 국가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인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것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인정하는 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올해 2월 17일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전기차의 안전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느 부분을 좀 더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전기차 경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그러면 기술이 앞서야 되죠. 기술의 문제.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의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려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예. 이런 뭐 기술 혁신이 빨리 이루어지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계속 우위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를 만들려면 그 뭐 니켈, 코발트, 뭐 리튬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데 네. 근데 그런 거를 갖다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자원의 그래서 공급. 그래서 이제 그런 공급망을
잘 다원화시키고 유지하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도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뭐 그런 노력도 이제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그렇죠. 그 세 가지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도 갖고 계신 것도 맞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 구상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탈북민 얘기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하지만 뭐니 해도 의원님 주종목 하면은 외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특히 AI 네. 이 AI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외교, 안보, AI 어떤 연관을 갖고 있다 보면 될까요? AI는 물론 산업적 영향도 크지만 국제 질서에 주는 영향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AI 문제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딥시키 나오면 뭐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거 저기 중국이 더 이상 AI 발전 시키지 못하도록 막 수출 규제도 더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가요? 해서 뭐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모여서 5천억 불을 AI에 투자한다 그러고 지금 시대는 지금 AI 시대로 이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AI는 물론 이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에도 그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그 안보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고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AI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된 법안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리 씨는 혹시 궁금한 거 또 없습니까? 너무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인터뷰도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고 특별한 또 관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만 아시는 그런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뭐 마팔 같은 것도 하셨는지 관계도 궁금하고 뭐 뭐 그건 없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까이 일했던 분들하고 제가 이제 카운터파트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는 들어보면 백악관 직원들이 이제 매일 이제 밤늦게까지 앉아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근해서 집에서 이제 저녁을 먹은 다음에 폭스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 이제 트윗을 딱 올리신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생각해서 트윗을 올리면 그게 미국의 정책이 돼야 되잖아요. 언론사에서 이제 막 질문을 하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무슨 뜻이냐 막 하면 미국 정부가 대답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것이 이제 미리 다 보고가 되고 뭐 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그런 즉흥성이 이제 좀 많으신 분이라 그러면 언론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거죠. 정부가 그렇게 해서 한국서 이제 정부 직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상당히 좀 독특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이게 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관계가 특히나 이제 어찌 될지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미국의 정책을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잘 적응해야 되는 건데 뭐 우리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 그런 상황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협상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아주 충격적인 얘기로. 그렇죠. 지금 관세도 그렇잖아요. 뭐 관세도 그렇고 뭐 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협상에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조직을 관리하시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회의할 때 갑자기 이제 꽝 터뜨리는 거죠. 이 프로그램 이름이 지금 우리들의 법이지 않습니까? PD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시작이 우리들의 법을 이제 없애려고 그럽니다. 딱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다들 충격. 없으신다고요? 그러면 놀라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겨우 고정 땄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막 그러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왜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화는 나겠지만 이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법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고 이때까지 국민들로서 이런 평가를 받았고 막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이제 참았던 여러 얘기들도 솔직하게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우리 PD님 들으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걸 고쳐야지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나라 협상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 하셔도 우리가 이제
겉으로는 포커페이스 유지. 예, 그렇죠. 예. 포커페이스죠. 그러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서로에게 다 이익이 되는 관계고 소중한 관계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양국이 만나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서 서로 협상을 좀 진지하게 잘 해보십시다. 이런 자세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22대 국회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우리 의원님의 주요 입법 활동 계획 또 포부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제 생각은 국민의 안전에 관한 거라면 뭐 제가 이제 비록 외교 통일위원회 있지만 뭐 외교 분야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에 관한 거라면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AI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올해 이제 CES라고 가전제품 박람회 같은 게 유명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다녀오신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모든 새로 나오는 전자제품에는 AI가 탑재돼 있답니다. 근데 그걸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AI 뭐다, AI 세탁기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하는데 아마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답니다. 왜냐하면 내 일자리를 뺏어가나? 뭐 생각하기 싫은 미래가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반응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걸 이제 숨겨놓고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전제품에 이제 AI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다른 성능을 내기 시작해서 지금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전자산업이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출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경쟁력을 살려가려면 지금 이 AI 시대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도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입법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야,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최첨단의 기술과도 또 국민을 잇고 또 외교와도 국민을 이어주시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을 잘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제가 알기로도 세 분은 다 운전을 하고 계시고, 예. 그렇다면 이제 운전 습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땐 잘 몰라요. 각자 운전대를 잡았을 때 더 드러나는 나만의 습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저는 이제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매달 좀 돈이 덜 들어온다 싶으면 좀 짜증이 나서 좀 예. 거칠어지고요. 네. 좀 이제 안정적으로 되면은 저는 그 마음 상태가 운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게. 네. 얼마 전에 임 변호사랑 우리 같이 이제 녹화 마치고 차 타고 갔는데, 야, 갑자기 그냥 엄청 속도를 내시대. 빵 나갔나요? 원래 이게 곱상한 분들이 좀 더 거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안전 제일주의이긴 한데 네.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저는 이렇게 돌고 이런 데가 좀 취약해요. 좁거나 주차 막 이렇게 이면 주차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면 힘들죠. 그리고 이제 주차 공간 좁을 때 특히 예.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막 일로 넣어라 절로 넣어라 하시기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막 심장이 뛰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런 소리를 꼭 듣는 그런 유형이다. 주차가 어렵긴 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제 차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누가 끼어들거나 해도 저는 다 끼워줍니다. 내 차 상할까 봐. 어머. 차 번호 전국에 공개하면 다 이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사고라는 것은 특히 도로 위에서는 아무리 나 혼자 잘한다고 해도 갑자기 사고가 날 수 있는 법이거든요. 또 사각지대라든지 갑자기 뛰어드는 차량들 이런 거 좀 골치 아픈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생방송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끼어들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안하다고 깜빡깜빡을 계속 하는데 이거 약간 좀 보복 운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좀 무섭게. 네. 고속도로에서는 한번 끝까지 쫓아가지고 제 앞으로 결국엔 넣은 다음에 급브레이크 한번 밟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아찔하고 무서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보통 사실 그 비상 깜빡이만 켜도 네. 모든 게 잘 해결되곤 하는데 몇 번 켜요? 비상 깜빡이. 미안한 만큼 미안한 만큼 오래 켜요. 그치, 보통 이제 두 번으로 끝내면 그것도 약간 약간 좀, 땡큐 이런 느낌 안 나가지고 되죠. 한 4번은 켭니다, 저도. Thank you so much 이 정도. 자, 저희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보복 운전 정말 아찔한 순간도 많고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도 바로 이 보복 운전과 관련된 사연이라고 합니다.
야, 이 폭주적 길이 요즘 잘 나가나 봐. 웬 외제차? 아, 새끈한 이미지에 걸맞게 하나 뽑아시. 어때? 죽이지? 시즌 콜? 야, 거친 운전자 여폰 별로지만 뭐 널 더 폼나게 하려면 내가 한번 타줘야겠지? 꽉 잡아 친구. 이제부터 광란의 레이싱이야. 자기야 조심. 아니 차 몬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차선 바꾸는 거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야? 여보야, 도로 위는 너무 무섭단 말이야. 덩치값 좀 해 정말. 아니 이래서 오늘 안에 우리 집에 가겠어? 말 시키지 마. 운전에 방해되니까. 자, 나 끼어든다. 조심 뒤에 차. 저 기어가는 쟤는 뭐하니 지금 뭐 지금 끼어든 거야? 야야야, 세상 무서울 거 없는 초보다. 그냥 무시해. 갑자기 화가 겁나 치밀어 오르는구만. 지도 편달이 필요하겠어. 끼익. 야, 너 운전 똑바로 못해? 왜 앞에서 얼쩡거려? 뭐요? 얼쩡? 안전운전 몰라요? 헐, 웬열. 민폐야. 운전 못하는 것들이 안전운전 외쳐요. 무시해. 몰상식한 인간들이야. 저 옆에 누구야? 저 몰상식? 야, 너 당장 차세요. 안 세워? 이거 왜 자꾸 가까이 와? 미쳤어요 지금. 부딪힌다고 할게. 야야야, 놀래서 쟤 못 가고 섰다. 어쩌냐? 이제 왜 처먹고 나서 난리야? 이 삐리리야.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봐. 정말 처음이야. 와우, 친구. 상대 사이즈가 너무 큰데? 김혜수 씨 팬입니다. 진짜 저예요? 근데 이렇게 덩치가 커서 망정이지 진짜. 이 보복운전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일 주변에서 정말 아까 우리 민기 씨도 네. 경험을 해봤다고 그랬고 주변에서 이제 간혹 듣는 일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맞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12월 16일에 울산 남구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C씨가 이 승용차를 탄 D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여러 차례 경적을 크게 울린 다음에 승용차를 따라가서 이제 부딪힐 것처럼 좌우측으로 흔들면서 이제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거리 부근에서 정차를 하니까 창문 열고서 D씨와 D씨 아내에게 큰 소리로 욕까지 이제 한 거예요. 검찰이 C씨를 보복운전 특수협박죄로 기소한 그런 사건입니다. 특수협박죄요. 이 도로교통법 위반 뭐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어떤 점이 다를까입니다. 어떤 게 다를 것 같으세요? 보복운전은 글쎄요,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운전. 근데 난폭운전은 진짜 그야말로 거친 운전 아닌가요? 보복은 이제 누군가를 찍어놓고 이 지정해 놓고 의도적으로 너 오늘 잘 걸렸다 맛 좀 봐라 이런 느낌? 그렇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보복운전이든 난폭운전이든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부분 동일한데 대상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특정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난폭운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호를 막 위반한다거나 아니면은 속도를 막 너무나도 빠르게 간다거나 도로 위의 질서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고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은 대상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을 딱 겨냥해서 그 차 앞에 갑자기 팍 쓴다거나 아니면 그 차를 막 가까이 붙어서 위협한다거나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이런 위험한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보복운전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사회처럼 갑자기 추월해서 급제동을 하는 행위가 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 상대방 화를 돋우기 위해서 막 아까 막 삐 욕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러면 사실 우발적으로 그랬다고는 해도 이것이 실수로 급제동을 했다기보다는 내가 화가 나서 일부러 그랬다고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네. 그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이 고의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형사처벌감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1회라도 이런 보복운전을 했다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경로를 방해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다시 차로로 복귀하고 급정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 특수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이 된다. 적용이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협박죄와는 크게 다른 건가요?
그렇죠. 특수협박죄라고 하면은 뭐 여럿이 함께 내지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나 불안감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사안 같은 경우 이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에 해당하게 됩니다. 왜냐? 자동차가 대표적인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만 위험한 게 아니라 자동차로 누군가를 위협하면 사실상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렇게 위험하게 보복 운전을 하면 특수 협박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복 운전을 했을 때 폭행까지 나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욕설을 한다거나 이러면 특수폭행이나 그 외의 모욕죄 같은 부분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요즘에 그 블랙박스 영상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네. 보면은 막 내려서 막 차문을 막 치기도 하고 막 부셔서 막 거기서 뭐 폭행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재물손괴에 해당하게 됩니다. 돌을 던져서 뭐 자동차 창문을 깨트린다거나 아니면 뭐 주차 금지 경고문 같은 거 본드로 정말 안 떨어지게 개인이 이렇게 붙여놓는다거나 스프레이로 차에 칠해놓는 경우 이런 거 모두 재물손괴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라든지 스프레이라든지 어쨌든 이 운전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 일시적이지만 그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다면 그 자체로 재물손괴가 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건 어떠세요? 때릴 듯이 막 창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어떨까요? 네. 뗄 듯이 막 창문을 두드린다? 만약 조금이라도 기스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금이 가거나 하면 이때도 재물손괴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을 두드리는 행위, 뭐 위협하는 행위 결국 다 공포심을 유발하게 해서 결국 특수협박을 하는 하나의 그런 유형으로서 더해지는 부분이고 특수협박은 특히 형량도 굉장히 높아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 이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중한 처벌도 가능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법일다 사례는 이제 500만 원 벌금 정도로 끝이 났고 다행히 또 큰 사고 없이 지나갔지만 이 보복운전 때문에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있죠. 2023년 그 3월에 있던 일인데 30대 운전자 A씨가 고속도로에서 17초간 그냥 정차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이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니까 보복 목적으로 그 화물 차량을 앞질러가지고 그 차 앞에서 17초간 그냥 서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뒤따르던 차량 석 대가 정차장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 중 한 차량 운전자는 이제 또 숨지기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멈췄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화가 나서 내가 추월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일반 도로였어도 문제지만은 고속도로에서 정말 이거는 뭐 거의 얘기만 들으면 무슨 총구를 그냥 머리에 겨누는 것 같은 그런 행위인데 이 고속도로 보복 운전자 처벌 제대로 받은 거죠?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재판부에서는 지금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렇게 밝혔어요. 거기다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반성의 의지가 없이 본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보복운전 정말 절대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본인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이 변명만 했다고 하니까 참 씁쓸합니다. 자, 김기리의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기리의 한 줄 평. 바로 이겁니다. 보복 운전은 도로 위에 시한폭탄 쾅! 도저히 화를 누를 수 없다면 도로가 아닌 도보, 걷기를 하길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화가 난 사람이 차를 몰면 그 자동차가 자칫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줄 좋은 법들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